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병원 노년내과에서 주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는 노년내과 장일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70대 내 몸 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한번 가볍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제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이런 건강관리나 몸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시는데도 뭔가 몸이 계속 조금 나빠지고 뜻하는 바대로 몸이 좋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나빠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어떤 방법이나 모양이 잘못된 경우들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젊었을 때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던 방식 또는 그때의 노하우를 70대가 돼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기에서 좀 제가 느낀 바가 많고 조금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70대 분이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얻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여기 써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내지 두 가지가 해당되시는 분들은 아마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유 없이 피곤한 경우입니다. 이 어르신들께서 이제 자고 일어나도 막 피곤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하시는 경우, 특히 뭐 골프 치시거나 또는 밖에서 게이트볼 치시고 할 때 조금만 해도 예전하고 다르게 이제 피곤감을 크게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는데도 이제 굉장히 나는 열심히 몸 관리를 하고 노력을 하시죠. 뭐 1시간씩, 2시간씩 이제 공원에서 걸으시고 운동도 하시고 등산도 다니시는데 이상하게 몸이 좋아지질 않고 조금씩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허벅지가 자꾸 그러면서 가늘어져요. 예. 나는 나대로 먹는 것도 잘 챙겨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지. 그다음 이 혈압이랑 당뇨를 이제 댁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혈압이나 당뇨가 이제 들쭉날쭉 하거든요. 나이가 되면은 올라갈 때는 되게 무섭게 올라가고 또 떨어질 때는 막 굉장히 낮게 또 측정이 됩니다. 이거 정말 괜찮은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약을 먹고 있죠. 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같은 가벼운 약들도 있고요. 뭐 심장약이나 또는 뇌졸중 약 같은 경우 이제 먹고 계십니다. 이 먹고 있는데도 이 약이 좀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걸 먹고 있는데도 몸은 영 신통치 않다든지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시면 아마도 오늘 이야기에서 조금 들으시는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스토리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첫 번째는 우선은 내가 과연 건강한가? 그리고 내가 몸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건강이 진짜 건강한 게 맞는 건가? 이걸 70대 기준으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이제 나이가 들었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게 다른지를 근육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어떤 성격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요거 한번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먹는 거예요. 다 이제 챙겨 드시는 식사 그리고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내가 지금 올바르게 복용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운동을 이제 하죠.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막 두세 시간씩 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보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제 경험상 현명하게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달라야 되나, 그리고 무엇이 좀 필요한지,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은 게 뭐가 달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가 생각하는 내 몸, 그리고 그것이 건강에 어떤 주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나는 진짜 건강한가요?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우리나라 통계조사로는 한 절반 이상에서 건강하지는 못하시는 걸로 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건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죠? 특히 이렇게 60대, 70대, 80대에게 건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 두 환자분이 외래로 오세요. 진료를 보러 오십니다. 두 분 다 나이가 같아요. 70대시고요. 나이도 똑같습니다. 다른 뭐 어떤 병력도 다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달라요. 한 분은 뇌졸중만 있는 분이에요. 예, 일종의 이제 중풍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예전에 뇌졸중을 앓으셨던 분이 있고요. 한 분은 그냥 다른 큰 병 없었고 그냥 혈압만 있으세요. 고혈압만. 자, 우리가 이제 기록으로 이 두 분을 보면 누가 더 건강해 보입니까? 어떤 쪽이 더 건강이 나쁜 것 같으세요? 예. 뇌졸중만 있는 분이 아무래도 병이 조금 중해 보였고, 그 다음에 예전에 큰 병 앓으셨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뇌졸중 있는 분이 우리가 이제 건강 상태가 더 나빴을 거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그냥 보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지내시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뇌졸중이 있던 분도 이렇게 여행 다니고 우리가 이제 손발이나 또는 신체 활동 또는 이런 기분 이런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그죠? 특히나 이렇게 막 뭐 높이 뛸 수도 있죠. 이런 분하고 고혈압밖에 없지만 저렇게 지팡이 짚고 걷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고 하는 분을 봤을 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더 건강해 보이세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하다의 정의를 질병으로 우리가 자꾸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병이 있더라도 그 병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냈느냐가 결국은 나이 들어서의 건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슨 병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어디가 안 좋아요? 그걸로 건강하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고요. 거꾸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병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 몸을 얼마나 예전만큼 쓸 수 있느냐가 결국 건강하다의 정의예요.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이제 건강하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건강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에 대부분의 원인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면 대부분 큰 병을 앓았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무슨 병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내가 요즘 먹는 약이 많아서 나 되게 몸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게 아닙니다. 병이 없고 약이 적더라도 내가 신체 활동이나 또는 기억력이나 또는 근육량이 적으면 이게 지금 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있는 혈압만 있는 이 고혈압만 있는 이 오른쪽 어르신이 사실은 더 빨리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네 분의 그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실루엣이죠. 자, 70대고 이 네 분이 있는데, 자, 다 나이 같아요. 자, 누가 이제 건강해 보이십니까? 하면은 이제 조금 보이시죠? 당연히 왼쪽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꼿꼿하게 서 있는 분이 제일 건강해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휠체어 타신 분이 아무래도 건강이 제일 나빠 보여요. 그죠? 네, 좋아요. 그거는 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을 한번 물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아, 제일 꼿꼿한 분이 폐암 말기래요. 네, 안타깝죠. 그리고 한 분은 관절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건강하다의 또 어떤 정의가 좀 기준이 틀려지죠. 그죠? 관절이 안 좋았던 분이 아무래도 암 말기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건강 상태를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일직선으로 이렇게 줄을 세워서 당신은 당신보다 낫습니다. 또는 어머님은 아버님보다 건강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 곧이곧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순서를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관절만 안 좋기 때문에 뭐 관절이 여기저기가 안 좋으면은 아플 수 있죠. 그죠? 근데 무릎 하나만 안 좋으신 분하고 그다음 무릎, 허리, 어깨, 팔 다 안 좋으신 분하고 또 다르고. 그죠? 그리고 그 관절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 다니시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세간에 주변 특히 우리 동년배 어르신들 또래 분들께서 그러시잖아요. 야, 어디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된다더라. 어디가 안 좋으면은 어떻게 됩니다. 뭐 약해야 된다. 치료를 해야 된다. 굉장히 이제 치료를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옆에서 훈수를 두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내가 단순히 병만 가지고 내 건강을 딱 몇 점 이렇게 하기가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이런 어떤 우리 무용담들 있잖아요. 나 이렇게 하니까 뭐 이런 치료를 받았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을 나한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젊었을 때는 좀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치료의 어떤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극복했던 병력이라든지 또는 치료 과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그만큼 어렵고 그걸 나한테 그대로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입니다. 자, 지금 두 외국인이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있고 지금 둘 다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분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건강해 보이시죠? 아무래도 좀 더 피부톤이 밝고 그다음 주름도 좀 적어 보이는 여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이 좀 더 나아 보이시는 것 같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쪽이 좀 더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자, 몸매가 이렇습니다. 자, 한쪽은 피부가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주름도 좀 많아 보이시지만은 몸에 근육이 되게 많고 탄탄한 근육을 가지고 있고 운동도 되게 잘 하실 것 같이 보입니다. 이쪽과 피부는 좋고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온화한 미소에 화장까지 잘 돼 있죠. 그런데 이제 비만이 좀 많아 보입니다. 그죠? 평소에 운동은 조금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비만이면은 아무래도 허리랑 무릎, 어깨 다 안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좀 높을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건강한 게 또 다르잖아요. 저 얼굴만 갖고도 우리가 얘기 못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분이 20년이 딱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또 다시 이렇게 돼요. 자, 다시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이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다 이렇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이런 기억력 관리, 그리고 기분, 정서 기능이라고 그러죠. 우울증이나 기분, 유쾌함의 관리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꼭 비만이나 또는 근육 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신 건강에 대한 관리라 그러잖아요. 요게 같이 안 되면 천하에 좋은 약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확실한 운동을 해도 결국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건강한가? 그리고 나는 내 상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 질병은 아는데 내 몸은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내 정신 건강이나 기억력은 온전한가? 이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여기에서 내 건강을 한번 다시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문제가 정말 없다고 하시면 그분 정말 건강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두 부류예요. 첫 번째는 너무 복잡해서 나는 내 건강이 어떤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한 부류는 내가 이러이런 병이 있지만 난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해도 될 것 같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우선 조금 더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내 몸 상태가 어떤지 모르는 분들, 그리고 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방향을 못 잡겠는 분들은 뒤에 영상을 계속 한번 시청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건강 상태를 알아야 그 다음을 우리가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강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함에 앞서서 이제 나이가 들면은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몸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오늘은 근육 중심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막 뭐 영어 일단 보지 마시고요. 자, 저 사람이 있고 막 빨간색으로 점이 막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은 다 안 좋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죠? 여기서도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 안 좋으신 포인트들이 몇 개인지 이렇게 쑥 세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거보다 더 많이 안 좋습니다. 대부분. 보통 우리가 70대 분들은 저기에 있는 점 중에서 평균적으로 7군데는 아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즉 내가 심장이 안 좋고 혈압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예전에 큰 병을 앓았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병들이 7개 가까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이 내 질병으로만 너무 관리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관리하셔야 되고 그동안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문제라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그게 정말 내 질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원래 젊어서도 이랬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 있죠. 예. 젊어서부터 난 변비가 오래됐어. 그래서 원래 내가 젊었을 때도 5일에 한 번 화장실 갔어. 근데 난 괜찮았었어. 예,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불면증. 밤에 깊이 못 자고 늦게 자고 그 다음에 꿈 많이 꾸고 그걸 젊었을 때부터 그러신 분들 많죠. 그리고 이제 소화. 특히 이제 좀 여성분들이 좀 많으신데 고기 소화를 평생 못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고기만 먹으면 쉽게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경우는 막 신물이 너무 올라온다든지 또는 막 토하는 분들도 있죠. 젊었을 때도 이랬던 분들이 지금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도 젊었을 때 마른 분들, 젊었을 때도 되게 마른 분들 뼈 약하죠. 아마 50대, 40대 골다공증 있습니다라는 그런 진단 들으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원래병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가 좀 예민했던 좀 이렇게 매사에 이렇게 조금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깜짝 잘 놀라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젊어서 이런 분들, 이런 성격, 이런 속성이 있는 분들, 이런 성격이 있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괜찮은 걸까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들 한 번씩 겪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원래는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걷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이 좀 잘 안 나오고 변비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2, 3일에 한 번씩, 3, 4일에 한 번씩 대변을 보는 습관이 바뀔 수 있고요. 나이 들면 살 좀 빠질 수 있다고 들으셨죠? 예, 그래서 나이 들면 살 빠질 수도 있고, 나이 들면 원래 밤잠이 좀 적어진대요. 세간의 속성과 어떤 소문들, 그리고 주변의 어떤 많은 말씀들을 들으셔서 이런 내용들 조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괜찮은 건가요?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런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라고 우리가 하면 괜찮은 걸까요?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나이가 들었다 하잖아요. 나이가 들었다라는 게 차이는 바로 예전에는 젊어서 못 자고 소화 못 시키고 그다음 예민한 거를 몸이 견디고 버텨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었다는 것, 특히 70대가 넘어가면 버티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동안 내가 이런 습성 또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잘 지내왔는데 똑같이 끌고 가도 나이가 들면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못 견뎌냅니다.
원래 젊어서도 이렇게 지내셨어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젊어서도 뭐 고혈압 있던 분, 콜레스테롤 높던 분 있죠. 약간 이제 젊어서도 건망증 많죠. 기억력 좀 떨어지고 마른 체형의 골다공증. 잘 지내왔던 거는요. 사실은 몸이 그만큼 튼튼하고 신체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작은 문제들을 다 몸이 이겨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요즘 드라마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이 시지푸스라고, 그죠? 돌멩이를 이렇게 못 내려오게 지금 붙들고 있죠. 젊었을 때는 요렇게 지내셨던 거예요. 그죠? 이 무게감을 본인이 충분히 감당하고 견뎌도 남을 정도의 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 안 돼요. 저런 것들은. 젊었을 때는 이거 가지고 뭐 약 좀 먹고 하면 다 조절되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요런 사소한 문제들이 있던 상황에서 나이가 들면 이럴 수 있지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살짝 이제 뭐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이제 살짝 부자연스러워지죠. 걷기 어려지고 변비가 생기고 살이 빠지고, 그다음에 밤에 못 자고 하면 저렇게 공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못 견딘다는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저 많은 공들을 못 견디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넘어지는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저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옵니다. 즉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기능들 같이 문제가 연쇄적으로 생길 확률이 높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이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병이 생기는 건지 아니면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하는 건지 자꾸 헷갈리게 됩니다. 즉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젊었을 때 나 이래 왔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런 것들을 가벼이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시점, 내가 70대에 들어가는 이 시점에서도 이게 있는지, 그리고 이걸 정말 이대로 놔둬도 되는지를 검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못 견딜 수 있습니다. 공이 너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현철 씨 노래잖아요. 이게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것이 저렇게 공이 많이 이렇게 내려오고 겨우겨우 공을 들고 이렇게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죠.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사위나 아니면은 며느리가 이제 크게 이제 상심시키고 애를 먹이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요즘 뭐 이렇게 집을 팔고 났더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버렸다든지 하는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들, 그죠? 오면 몸이 결국은 급격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들이 내 몸에서 자꾸자꾸 생겨나고 있을 때, 야, 이것이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면은 야, 이거 뭐 혈압 때문에 그렇겠지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나빠질 수 있는 요인, 즉 위험성만 늘어나고 결국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결국 못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메시지는, 젊었을 때 하던 방식으로 몸 관리를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러잖아요. 지금 몸 관리 안 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오고 나서 제일 사실 건강적으로 타격이 컸던 연령대가 우리 이제 시니어 계층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바깥 활동 열심히 하셨고, 그 다음에 복지관부터 시작해서 헬스장, 골프장 많이 다니셨거든요. 수영장.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바깥 활동을 못하게 되니 그만큼 건강 나빠진 분들도 제일 많은 게 또 우리 시니어 계층입니다. 그래서 몸 관리를 안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건강 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괜찮게 관리를 하셨는지는 한번 뒤에 한번 볼까요? 사실은 시간이 조금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직장을 다니시지 않거나 다니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전처럼 막 야근하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일하시지는 않기 때문에 여유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매일매일 관리하는 시간이나 어떤 기회가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라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보다 방향이에요, 방향. 즉, 매일매일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만 각도가 잘못돼도 나한테 맞지 않아도 점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방향만 바꿔놔도 당장은 효과가 안 나타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좋아지는 경우를 또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든 근육을 한번 이해를 하러 가볼게요. 자, 우리 옛날에 이런 적이 다 한 번씩은 있으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나이 든 근육이라는 게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제 똑같이 허벅지잖아요, 그죠? 근데 허벅지 MRI를 이렇게 딱 찍어보면 두 개 이제 20살하고 근데 이제 78세가 좀 다릅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들이 이게 다 근육입니다. 보니까 부피는 비슷해요. 부피는 비슷한데 안에 있는 근육량이 틀리고 또 하얀 부분이 좀 다르죠. 어쨌든 근육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나이가 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또 다른 그림입니다만 이 노란색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지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근육이 줄어들면서 그 사이를 지방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즉 우리가 이걸 근감소증이 오면서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지방이 침착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은 좀 많아져서 약간 우리가 이제 고기에서 보면은 약간 마블링이라 그러잖아요. 하여튼 좀 좋지 않은 마블링 같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게 우리가 나이 든 근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근육은요 24시간 내내 먹고 만들고 또 사라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24시간 내내. 그 근육은 우리가 이제 근육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뭔가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양분을 입으로 먹으면 그게 소화가 되고 흡수가 돼서 이제 근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근육이 좋아하는 게 있고 근육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 먹고 살까요? 밥, 뭐 고구마빵, 그다음 견과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다 이제 어르신들 많이 좀 챙겨 드시는 것들이죠. 근육은요 다 먹고 살아요. 잡식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필요하고 제일 항상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 근육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기 생각하면은 맞습니다. 고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수화물하고 지방도 다 필요해요. 비타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고 단백질이 있어야 실제로 이 영양분을 흡수해서 힘도 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우리 근육을 유지하고 새 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백질 중에서는 단백질을 막 잘게 분해시켜 놓은 거, 소화시켜 놓은 거죠. 그걸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기를 입으로 먹으면 장에서 이렇게 소화가 되고 분해가 되면서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이런 걸 먹으면 이제 근육이 생기고 또 근육이 생기고 나면은 좀 우리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안 쓰고 쉬면 이게 이제 분해가 되면서 다시 아미노산으로 가고 이 과정이 반복이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단백질이 있어도 근육이 잘 생기지 않게 되고 근육의 분해되는 속도는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 생기진 않는데 자꾸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보다 아미노산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먹어야 돼요. 젊었을 때보다 아미노산이 많이 먹어야 되고 거꾸로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안 생깁니다. 여기서 안 생긴다는 것은 아무리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무언가 노력을 하더라도 근육은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백 없고 아미노산 없이 내가 근육 늘어야지 라고 하시는 것은 아주 단기간 효과고 거의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특히 아미노산은 우리가 잘 드셔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면은 이 과정을 조금 더 도와주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촉진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 그게 우리가 근육 생성을 더 빠르게 하는 그런 강한 촉진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세요 권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다만
여기서 위치가 보면은 운동한다고 근육 생기는 게 아니죠.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어야 생긴다는 거잖아요. 운동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 우리가 운동은 근육을 위해서 돕는 거. 실제로 재료가 필요한데 재료는 단백질, 아미노산. 됐죠? 그리고 아미노산 중에서도 다른 것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간에서 막 이렇게 바꿔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몸의 간은 되게 대단해가지고, 우리가 떡을 드시든 고구마를 드시든 견과류를 드시든 필요한 거는 우리가 간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걸로 다 바꿔가지고 몸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큼 먹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간이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먹어도 필수 아미노산은 만들어낼 수가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조건 입으로 먹어야 됩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먹어야 돼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근육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해야 근육이 만들어져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이 많은 게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대부분 동물성이거나 육류 같은 거예요. 어류, 생선, 달걀 이런 부분입니다.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백질 또는 이제 적은 단백질들이 대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드시는 콩, 두부, 요런 잡곡, 요런 쪽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제 심혈관 질환이나 혈관병을 걱정하시고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콩이나 이런 우리가 이제 뭐 두부 또는 이제 잡곡밥 이런 걸로 우리가 좀 많이 하시고 또 견과류 드시잖아요. 근데 필수 아미노산은 결국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가급적이면 동물성 단백을 좀 충분히 드셔야 근육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내 식단 한번 돌아볼까요? 결국은 근육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몸의 신체 기능,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물성 단백이 충분한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식물성 단백은 사실 웬만큼 식사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경우가 잘 없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간에서 또 필요한 걸 우리가 바꿔서 써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대개는 콩이나 두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평소에 단백을 덜 드시거나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어쩌다 한번 드신 분들은 5년, 10년이 지나면 거의 대부분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것들이 온몸에서 조금씩 나타나서 통증도 생기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근육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자꾸 이제 힘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운동해 보면은 옛날만큼 운동이 안 됩니다. 동물성 단백이 중요한 이유는 동물성 단백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이 단백질이나 고기 안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오른쪽 보시면 우리가 이제 어떤 하루에 지금 단백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다는 기준이 나와 있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거 안 먹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 했을 때는 반 넘어요. 반 넘는 분들이 우리가 고기랑 단백 안 드세요. 필요한 양만큼. 그게 아까 제가 매일매일 방향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하루에 이만큼 모자란 거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 되면은 엄청난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 내가 오늘 단백 섭취가 적고 그게 만약에 매일매일 그렇게 되면 그거는 큰 차이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차이가 결국은 근감소증으로 가고 그러면 이제 어떤 다른 치료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뭘 치료해도 잘 듣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 충분히 섭취 못하면 근육 안 생겨요. 예.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장에서 근육에서 흡수가 예전만큼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젊었을 때보다 30% 더 먹어야 합니다. 똑같이 먹으면 30%가 모자라게 돼서 오히려 30%를 더 먹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젊었을 때보다 더 드시는 분들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것도 매일 잘 없거든요. 그래서
질 좋은 단백을 조금 더, 그리고 24시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계속 섭취하려는 그런 습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즉, 잘 먹는다의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단백이나 아미노산을 어떻게 섭취하는 게 좋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젊었을 때보다 30% 더 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입니다. 나는 바르게 운동을 하고 있을까? 자, 근육이 많기만 하면 됩니까? 자, 보면 오른쪽은 테니스 선수고요. 뭐 샤라포바라는 이제 되게 유명한 선수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잘 모릅니다. 네, 어떤 이제 영화 배우 같아요. 근데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이분들 두 분 근육을 우리가 보면은요, 근육량은 저 소파에 누워 있는 저분이 근육량 훨씬 많게 나옵니다. 그런데 근육이 많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누가 더 힘이 세 보이나요? 아무래도 저 공 치는 사람이 더 힘이 세거든요. 근육은 효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등심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등심에 보면은 이제 저렇게 생겼죠. 이게 우리가 이제 근육인데, 근육을 우리가 이제 실제로 현미경으로 보면은 이제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제 보면은 뭔가 국수 다발처럼 이렇게 여러 개 묶어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근육이 되고 힘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근데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저 국수 다발이 결국은 근육이고, 근육이 많으면 힘 셀 것 같잖아요. 중요한 거는 신경이 거기에 안 가면, 그러면 그 근육 못 쓰는 근육입니다. 즉, 신경이 그 국수 가닥, 근섬유라 그럽니다. 근섬유라는 국수 가닥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서 얘네들을 다 조율을 하고 이 신호를 내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가 쓰는 근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이런 과정, 즉 신경이 머리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근육까지 한 가닥 한 가닥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결국은 효율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하면 이 신경 섬유들이 좀 더 많은 근육 가닥에 이렇게 다 뿌리 있게 내려가게 되고, 똑같은 근육이 있어도 근육의 효율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쓸 수 있는 근육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꼭 늘어나지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근육의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에도 이롭고 힘도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가진 근육을 더 쓰고 싶다. 즉, 똑같은 돈이 있는데 이자를 더 받고 싶으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걷기가 아닙니다. 걷는다고 하면 우리가 쓰는 근육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대부분은 유산소 운동에 굉장히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소 운동은 저렇게 신경을 이 말단, 우리가 이제 근육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역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걷기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즉, 근육의 효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시키는 놈만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육도 결국은 충분히 우리가 신경이 이렇게 뿌리 깊게 내려가는 게 어렵게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뭐다? 몸을 쓰는 복합 운동입니다. 즉, 걷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걷기는 하시되 운동을 섞어서 해야 됩니다. 즉, 근력 운동도 조금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균형이나 밸런스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스트레칭도 일부는 같이 해야 저 근육의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근육에서도 훨씬 더 나은 어떤 근효율이 발생하고, 동시에 우리 근육량도 더 빨리 사실 들 수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건강을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자, 나는 병원에 다니고 몸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병원 가면 이러죠.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면 이제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막 합니다. 검사 다 괜찮아요. 운동 좀 더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명의를 찾아다닙니다. 전국에. 어디 뭐 내가 촬영할 수 있어서 무슨 명의, 어떤 명의 이러면서 이제 막 찾아다니십니다. 물론 필요는 할 수 있습니다. 필요는 할 수 있는데, 그게 만약에 한 번, 두 번에서 해결이 안 되면은요,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큰 병원 다니시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병원 진짜 가봐야 되나 할 때 되면은 이게 또 꽤 늦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어르신들이 이제 거동도 많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막 이런 검사 막 시키시잖아요. 맞죠? 이런 검사 해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검사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맞는 어떤 진도도 필요해요. 그죠? 어떤 우리가 뭐 명의나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도 필요하지만 그걸 잘 고치기 전에 나한테 맞는 검사가 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상태를 바르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르게라는 겁니다. 잘이 아닙니다. 똑똑하게가 아닙니다. 바르게 진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자, 우리 감기약 되게 많이 드시죠? 감기약. 감기약도 드시고 예전에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독한 감기약 먹으면 어떠시던가요? 입이 마르고 자꾸 졸리고 그 다음에 들어눕고 싶고 몸에 힘이 나른하게 힘이 하나도 없죠. 이 상황에서 운동 계속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입 마르고 기운 없고 힘 빠지고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뭔가 몸 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될까요?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끊어내야 돼요. 그거를 해결을 안 하고 자꾸 운동을 하고 아까처럼 필수 아미노산을 열심히 드신다고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가 될 효지, 즉 나의 어떤 성장과 발전할 수 있는 요소를 저해하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부터 우리가 좀 중단해야 되는데 70대 분들에게 약이란 이런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들면 부작용이 하도 흔해가지고 병 주고 약 주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약이 늘어나면은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부작용 확률이 늘어난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아까 이건 근육하고도 관련이 높습니다. 그러면 약이 9개가 되면은 부작용 확률이 거의 100%고, 하나만 있어도 부작용 확률이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게 내가 부작용인지 모르죠. 그냥 나이가 들어서 또 뭐가 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약을 한 움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안에서 나하고 안 맞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금 못 견디는 약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통계를 보시면 약 많이 먹고 잘못되는 분들이 되게 많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을 염두를 하셔가지고 내가 약이 많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뭐가 해결이 안 된다 싶으면 자꾸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고 약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고요. 약이 정리가 안 되면 운동 못 합니다. 우리가 저렇게 어지럽고 하는데 어떻게 운동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세간에 광고가 또 많습니다. 그죠? 뭘 이렇게 사서 드세요. 아니면은 뭐 어디에 뭐가 좋습니다. 기억력에는 어떤 거, 간에는 뭐가 좋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몸에 항산화 효과가 이렇게 하면서 많이 나옵니다. 정말 좋은 효과가 있는 거는요, 다 식약청을 통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처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효과가 좋고 진짜 좋으면 병원을 통해서 우리가 처방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동시에 나라에서 보험도 해드립니다. 그런데 효과가 일부 충분치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분은 듣고 어떤 분은 안 듣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못 들어오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건강보조식품들이 나한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뭔가 좋아지는 게 없거나 아니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관점으로 한번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언을 드리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오늘 내가 하는 운동과 식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전에 젊었을 때 내가 건강 관리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아까처럼 단백질 흡수율 틀리고 단백질 어떻게 드셔야 된다는 거 다시 나왔고, 그 다음에 운동도 예전처럼 뭐 걷기나 뭐 골프 이런 단일 운동으로 하시면은 사실은 효과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약물 부작용 엄청 많이 생기는데 요거에 대해서 최적화를 안 해놓고 내가 다른 거 뭐 운동 영양이든 좋은 거 챙겨 드셔봐야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명의를 찾아가시는 건 좋은데 그 전에 나를 좀 잘 알고 내 건강을 꾸준하게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를 주변에 꼭 만들어 두십시오. 그래서 이 어떤 누구가 어떤 의견이 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간의 여러 약과 치료 방법들을 우리가 접하게 됐을 때 내가 또 그런 의사분들을 통해서 자주 점검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이 엇나가서 열심히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